앞으로 우주의 시대가 생각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게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테마성으로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스페이스X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주시장에서 자금 110 몇 조를 조달을 하겠죠.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흥미로운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네, 옹달 책방 구독자분들 정말 오랜만에 한 달 넘은 것 같습니다. 거의 2달 만에 뵙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최근에 장이 변동성이 되게 심한데 PD님이 다양한 섹터 질문 주셔가지고 그 질문 관련돼서 다양하게 투자 관련된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주식 투자는 장기간 오래오래 지속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투자 과정을 좀 즐겁고 재밌게 좀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식 투자의 변동성을 감내하실 수 없으면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식 투자의 생리가 원래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요새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더 변동성이 심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는 장기 레이스다, 마라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멘탈 관리 꼭 붙드세요. 그리고 내가 멘탈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투자의 비중을 줄이시는 겁니다. 절반 이상 줄이시면 마음이 편해지십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은 가장 큰 돈의 흐름이 중요한데 바로 뭐냐면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눈먼 돈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원금 보장 상품, 그 다음에 채권형 상품에 우리나라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 다음에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다 합친 돈이요 600조가 넘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 중에 주식시장으로 넘어온 돈이 한 3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80조죠. 그럼 나머지 400조가 넘는 돈은 어디에 있냐? 다 원금형, 채권형, 해외 주식형에 들어있습니다. 그 돈에 절반만 들어온다고 해도 200조가 넘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 얘기해서 썸네일 또 자극적으로 달까 봐 엄청 걱정되고 무섭긴 하지만 결국은 머니무브가 지금 어디로 오고 있다? 금융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요거 꼭 알고 재밌게 주식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매달 그래도 꾸준히 제가 나와서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만 해도 말씀 주신 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빠르게 올랐습니다. 작년부터 치면 200%가 넘게 올랐고요. 하이닉스는 3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9만 원대 기준으로 거의 50% 상승률이고요. 하이닉스가 48% 상승률이에요. 최고점에서 삼성전자는 16% 빠졌고요. 하이닉스는 10%밖에 안 빠졌어요. 당연히 주가가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물론 주가는 부담스럽지만 밸류에이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조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떨어집니다. PER이라고 하죠. 주가 수익 비율.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 밸류에이션 낮은 실적, 주가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보는 이익에 대한 기대값 멀티플 곱하기 그 회사가 실제 벌어들인 이익의 곱하기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 회사의 이익은 계속 좋아지는데 사람들의 기대값이 낮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대값만 올라가면 주가는 엄청 올라가 있죠. 근데 가장 나쁜 경우는 뭐죠? 사람들이 기대값을 엄청 올려놨는데 실제 이익이 못 따라요. 반대인 경우는 주가가 박살 나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의 기대값도 올라오곤 있는데 사람들 기대값 올라오는 것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요. 하이닉스 똑같아요. 실적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가 요만큼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값,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주가는 얼마든지 조정은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요한 게 물량이 늘어나는 거냐 가격에 의한 거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 가격이 비싸져서 물량은 많이 안 늘어났어요. 왜? 제일 중요한 거 AI 서버가 굉장히 중요하죠. AI 서버의 비중은 앞으로 엄청 커질 거예요. 지금은 AI 서버의 비중이 약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는데 AI 서버가 만약에 60% 넘는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마진을 50% 넘게 받으면서 물량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리지 않더라도 AI 서버 쪽에서도 충분히 실적을 커버하고 남을 거예요. AI 서버의 비중이 50%가 넘어간다는 가정하에 55%가 넘어간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AI 서버의 비중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비중이 많죠. 40%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 60%는 어디냐? 우리가 일반적인 가전, PC, 자동차, 전자, 휴대폰,
다 이런 건데 이런 데는 지금 경기가 엄청 좋나요?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비싸면 소비자들한테 가전제품이나 우리 휴대폰이나 PC에 저항이 생기죠, 당연히. 아직도 휴대폰이나 PC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대폰이나 PC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의 50% 넘게 차지합니다. 근데 휴대폰이나 PC가 안 팔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의 가격이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AI 서버 쪽만 얘기하는데 AI 서버가 아닌 BAI 서버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 아직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의 55%, 많게는 60%까지 차지하니까. 근데 40%가 좋아지고 60%가 박살나는데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D램과 낸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고점 찍고 떨어질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올해까지는 D램이나 낸드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내년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한 번에 확 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D램과 낸드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떨어지는 속도가 가속화되는 순간 주가는 먼저 선반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을 보시면 냉정하게 보면 요 파란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요 파란 게 파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주구장창 개인 투자자만 사요. 외국은 계속 팔아요. 자, 한 달 동안에 요거 보시면 다 대충 더해 보셔도 큰 덩어리만 볼게요. 2조, 1조, 4조, 3조, 그죠? 2월 말에만 거의 10조 넘게 팔았죠. 근데 다시 3월 달 들어와서 볼게요.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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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 팔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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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조에다가 1000억 단위로 파는 거 7천억, 8천억, 3천억 이거 다 더하면 3월 달 들어서만 해도 삼성전자를 7조 넘게 팔았어요.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개인만 사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파는 걸 걱정들 많이 하세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펀더멘탈이 나쁘다고 파는 것 같진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5%를 담았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8%가 된 거예요. 그러면 3%는 꼬리 자르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다른데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그 유동성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 아직까지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현금 인출기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을 금방 환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돈을 빼서 유동성이 부족한 쪽으로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를 볼게요. 기관 투자자도 안 사요. 여기 보면 금융 투자는 전부 다 ETF 물량이에요. 연기금도 사다가 이제 최근에 파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사모펀드도 파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투신 기타 법인도 계속 팔아요. 이 기타 법인 재밌어요. 이 기타 법인은 뭐냐? 현대차가 삼성전자를 사면 기타 법인이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기타 법인이 됩니다.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수급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개인만 사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너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만. 왜냐면 충분히 그러실만 해요. 외국계 레포트는 삼성전자 목표가 막 35만 원, 하이닉스 목표가 막 180 몇만 원에서 지금 가격보다 막 2배 가격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떠는 게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실적 볼게요. 삼성전자 실적 보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합니다. 왜냐면 보세요. 25년도에 43조 영업이익을 했어요. 그때 PER이 18배였어요. 근데 26년도에 예상되는 실적이 이게 평균치거든요. 네이버 금융의 평균치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보다 훨씬 높게 잡는 데도 많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지금 요게 추정치가 바뀌어서요. 평균치가 얼마까지 올라가냐? 220조까지 올랐어요. 삼성전자 많이 보는 데는 259조를 잡아놨어요. 말이 안 되는 게 내년 평균치 잡혀있는 게 226조예요. 영업이. 그러면 영업이 226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역대급 신고가를 찍으면서 시가총액 1100조를 돌파했죠. 그때 기준으로 PER 6배입니다. 6.7배. 엄청 싸죠. 왜? 코스피의 평균 PER이요. 포워드 PER이 10배 정도예요. 10배. 지금 주가 5,095까지 빠졌을 때가 엄청 싸다고 하면서 그때 몇 배 PER가 나왔냐면요. 8.8배. 요런 수치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아니 근데 삼성전자 엄청나게 영업이익 나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다 통틀어서 1등이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보다 삼성전자가 올해 내년에 돈을 더 많이 벌 거다. 영업이. 아니 엔비디아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5배 차이 나는데 돈은 삼성전자가 더 많이 번대요. 그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익이 엄청나게 탄탄한데 중요한 건 그 부분을 주가에 반영했냐 안 했냐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맞는데 자 근데 문제는 26년도에서 27년도 넘어가는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25년도에서 26년도 넘어갈 때 이익이 4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26년도에서 27년도에도 이익은 늘어납니다. 보시면 대략 198조, 대략 200조 잡을게요. 200조에서 225조면 몇 프로 늘어나는 거죠? 이익이 10% 늘어납니다. 기저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기저효과라는 거는 전년도 실적이 너무 좋아서
그거 대비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배 영업이익 증가하다가 영업이익 갑자기 10%밖에 못 늘어난다? 삼성전자 이익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익의 증가폭이 줄어드는 거죠.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8년도 볼게요. 28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대략 247조, 그죠? 그럼 더 줄어들어요. 27년에서 28년도 넘어갈 때는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10%가 아니라 8에서 9% 정도 됩니다. 물론 이건 추정치예요. 평균값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더 높은 수치를 가져와서 야, 그래도 삼성전자 27년에 영업이 20% 넘게 증가하던데 28년도에 10% 넘게 증가하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는 평균값이 그래도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삼성전자만 그럴까? 하이닉스 한번 같이 볼게요. 하이닉스 요거 수급표인데요, 훨씬 더 많이 팔아요. 지금 보면 단위가 다르죠. 자, 7천억대, 7천억대, 3천억대, 여기 보시면 1조, 1조, 2조. 하이닉스 만만치 않게 많이 팔아요. 누가? 외국인이. 자, 그 물량은 개인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요새 증권사에서 그냥 돈 뭉치 갖고 와가지고 한 1억, 3억, 5억 들고 와서 삼성전자 사주세요, 하이닉스 사주세요 이러는데, 뭐 꼭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는 막 객장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객장에 뭐 소위 말하는 종교인 분들이 오시거나 그러면 그게 꼭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해지셔가지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제가 또 최근에 들은 얘기는, 아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굉장히 머니무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걸 역으로 또 조심해야 될 좀 되게 찝찝한 얘기 든 게 뭐냐면, 부동산의 선수들이라고 하는 공인중개사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부동산을 돈 많이 버신 분들, 뭐 건물 몇 개 갖고 있고 막 부동산 아파트 몇 채씩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돈을 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주식을 사두고 있다고 해요. 이미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큰 머니무브는 시작됐는데, 요게 장기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지 일시적으로 약간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빼내니까 이렇게 오는 형태는 좀 불안할 수 있다. 근데 전 결론적으로 큰 골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인데 조금 더 선진국에 가깝게 간다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은, 심지어 우리랑 가장 많이 비교하는 일본조차도 전체 가계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은 전체 100% 중에 부동산에 있는 자금은 20%도 20% 조금 넘을까? 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75%가 다 금융자산이에요. 근데 75% 중에 주식형 자산이 45에서 50%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을 망가뜨릴 수가 없죠. 미국 국민들의 자산의 45에서 50%가 주식형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됐죠? 부동산 자산 80, 주식 20. 근데 그 주식도 100% 20이 아니라 거기에 채권형, 그죠? 그 다음에 원금 보장형 포함해서 20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부동산 쏠림이 완화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돈의 물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하이닉스 외국인 계속 팔아요. 기간 최근에 조금 샀는데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장기성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실적을 볼게요. 똑같아요. 하이닉스 역시도 보시면 47조, 삼성전자보다 작년에 더 벌었네요. 삼성전자 작년에 43년인데 여긴 더 싸요. PER 내년에 4배까지 떨어집니다. 47조에서 165조가 됐어요.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나죠. 근데 문제는 내년입니다. 자, 잘 보세요. 165조에서 185조면 20조 증가하네요. 그러면 몇 프로죠? 10%죠? 10%밖에 안 늘어나요. 삼성전자만 10%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10%밖에 안 늘어납니다. 자, 28년도 볼게요. 28년도 추정치까지 나왔는데 여기는 185조에서 230조예요. 그러면 대략 55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는 28년도에는 이익이 그래도 조금 더 늘어나요. 한 20%에서 25% 정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외국계 레포트에 의해서 부추겨지고 있다. 굉장히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이 늘어나느냐 물량이 늘어나는데, 지금의 사이클은 가격이 늘어난다. 근데 만약에 지금 예상하는 대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면요, 디램 가격이요 100% 넘게 늘어난대요. 디램 가격을 얼마까지 봤냐면, 디램 가격이 ASP 추이가 지금 3월 중순에도 PC 디램 DDR4가 계약 가격이 2.9% 올랐다고 해요. 대략적으로 25년도 1분기면 언제죠? 작년이죠. 작년 대비
올해 말에 26년 4분기까지 얼마가 올라간다고 잡아놨냐면요. 기가바이트당 0.44달러에서 기가바이트당 1.82달러. 약 313%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을 해놨어요. 313%예요. 작년 대비해서 순수하게 올해만 약 한 117% 오른다고 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고 봤는데 이게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할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낸드는 평균 가격 추정치가 얼마까지 올려놨냐면 이것도 거의 100%가 넘어요. 여기도 더 심각해요. 여기도 114% 해놨어요. 114%.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고 해놨거든요. 이 추세가 유지되면 빠지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요 얘기는 생각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연결지어서 많이 얘기는 안 하는데, 물론 빅테크가 5년 장기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이거 아시죠? 요새 재미난 얘기 있죠. 판교에 외국계 반도체 관련된 빅테크 회사랑 미국의 AI 회사들이 판교에 호텔에 진을 쳐놓고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랑 삼성전자 평택 공장 왔다 갔다 하면서 반도체 물량 달라고 장기 공급 계약 맺고 싶다고 5년치 메모리 물량을 확보하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이런 일이 반도체 역사상 거의 없다고 하는데, 왜냐면 AI 데이터 센터가 이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근데 그 부분도 어찌됐든 간에 가격과 물량을 보장하면서 선수 무조건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일종의 공급 불량, 공급의 병목 현상, 얘네가 말하는 장기적으로 5년 계약하자, 뭐 3년 계약하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 물량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삼성전자 실질적으로 빅테크가 아무리 돈 내겠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만들 수 있는 물량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삼성전자가 캐파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뭐 장기 공급 계약 맺는다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안 팔 이유가 없잖아요. 만들어서 팔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AI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평택 P5 공장을 증설한다. SK 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라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규모로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 관련돼서 얼마나 주가에 땡겨서 반영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전략적 계약 물량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D램 생산량이 20%밖에 안 됩니다. 이런 3년짜리, 5년짜리 전략적 계약 물량이 막 40%, 50% 돼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3년, 5년 실적이 계속 좋아지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20% 정도 나니까 상당히 좀 적은 수준이고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AI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면 피지컬 AI로 주목받은 거는 역시나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일 중요한 이 뇌, 머리에 해당되는 거는 다 반도체예요. 그죠? 뇌는 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새로 AI 칩, 그리고 LPU를 삼성전자 생산하는 것도 다 엔비디아도 이제 제2의 시장, 뭐 AI 언어 모델 추론 시장이 아니라 이 피지컬 AI 시장을 노리고 있고요. 테슬라 역시도 AI6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면서 다 이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 쪽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지컬 AI 시장이 AI 언어나 추론 시장보다 훨씬 더 몇 배, 몇십 배 큰 시장입니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번에 2016 CES에서 가장 굉장히 극찬을 받으면서 온 AI 기업들과 피지컬 AI 관련 업체들한테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럼 보스턴 다이나믹스, 엔비디아, 삼성전자의 로봇의 뇌에 들어가는 거를 마침 삼성전자가 로봇용 AI 기초 모델 바로 FF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소위 말하는 시장의 어플리케이션 엄청 확장될 거라고 보는데요. 삼성전자의 소위 말하는 고성능 메모리, HBM, LPDDR5, GDDR7 모두 어디에 들어가냐? 로봇의 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봇에 대한 모멘텀,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했죠. 이제 3월 말에 아마 완전 자회사 편입 얘기가 나올 건데, 삼성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당연히 삼성전자 반도체 들어가겠죠. 엔비디아가 만든 로봇 플랫폼 그루트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들어가겠죠. 그러면 로봇 회사 또 어디 있죠?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들어가겠죠. 테슬라의 AI6 삼성전자 반도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협력,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협력,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협력, 다 이 피지컬 AI 협력의 확대 부분이다. 그래서 현대차의 디지털 플랫폼, 삼성전자의 로봇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 모든 것들이 삼성전자 이 반도체가 로봇의 뇌의 역할을 하면서 빅테크와 연결이 되고 삼성전자의 가치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램과 낸드의 마진인데요. 와, D램과 낸드 마진을 대박이죠. 다 60% 넘게 잡아놨어요. 낸드는 67%를 잡아놨고요. D램은 61%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100원 팔면
60원 넘게 마진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하이닉스는 이미 HBM에서 2년 전부터 계속 HBM 모멘텀을 받아왔고요. 삼성전자는 그 하이닉스가 잘 나갈 때, 그러니까 벌써 주가의 수익률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이닉스는요, 바닥 대비 350%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200% 올랐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펀더멘털이 월등히 좋아서 하이닉스만 350% 오르고 삼성전자 200%밖에 못 올라? 그건 전혀 아니고요. 하이닉스는 HBM의 모멘텀을 온전히 받았고요. 삼성전자는 HBM 콜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면서 계속 HBM 모멘텀으로부터 배제된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이제 공격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HBM4를 출하했고요. 야금야금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을 뺏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잡아놓은 게 올해 우리 작년보다 HBM 매출은 3배 늘어날 거야. 우리 작년보다 올해 HBM 출하량이 2배 이상 늘어날 거야. 삼성전자 HBM에 대한 전체 HBM 시장 점유율이 우리는 8에서 9%밖에 안 되는데 올해 아마 하이닉스 점유율을 막 뺏어서 30%까지는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기존에 없던 HBM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더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가 계속 연간 1조 7천억에서 3조 가까이 적자 내는 사업부였는데 올해 흑자 전환한대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이면 연간 수천억 단위의 이익을 내는 흑자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패키징 관련된 게 계속 엄청 주목받고 있죠. TSMC 코어스 패키징 말고는 삼성전자 말고는 없죠. 그래서 반도체를 얼마나 작게 만들고 만든 반도체를 얼마나 잘 묶어서 패키징하는 게 말 그대로 수익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이런 회사들이 올라가는 건데, 소위 말해서 AI 연산 속도는 빠른데 데이터의 전달, 처리 속도가 느리니까 병목 현상을 삼성전자의 이 소위 말하는 후공정 패키징이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공정 패키징 관련돼서 삼성의 파운드리가 훨씬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자기 회사 주식을 8,700만 주 소각하기로 발표했어요. 삼성전자도 이제는 일반 주주나 소액주주를 신경 쓰는 주주환원의 진심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연간 배당 수익률이요, 은행이자 3%가 안 되죠. 지금 8,600억의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에는 8,700만 주 자사주를 소각하고 총 당기순이익의 25% 이상을 주주환원에 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지금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요 4.3%까지 나옵니다. 올해 8,610원의 배당금을 준다고 하면 4.3%예요. 3년간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을 으면 50% 이상을 주주한테 환원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되는 게 지배주주 순이익이 226조니까 그거에 50%면 113조죠. 113조를 배당한다고 하면 배당금 8,610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오늘 주가가 18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18만 원 중후반으로 하면 배당 수익률이요 4.7%예요. 은행 예금금리 2배입니다. 삼성전자를 배당주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습니다. 점점 더 TSMC한테 기다리다 짜증난 빅테크 회사들. 왜냐? TSMC는 애플하고 엔비디아 물량만으로도 이미 내후년 것까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다렸던 AMD가 삼성전자에 맡기기 시작했고 테슬라가 맡기기 시작했죠. 근데 테슬라 AI6 칩이 가동률이 쭉쭉쭉 올라오니까 엔비디아가 맡겨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오픈 AI가 HBM4를 삼성전자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AI 업계 아직까지는 저는 제미나이한테 뺏길 거로 보는데 오픈 AI가 현재 챗GPT가 여전히 1등이죠. 왜? 연간 사용자가 제일 많아요. 10억 명이에요. 10억 명. 근데 오픈 AI가 삼성전자한테 가장 차세대 HBM 버전인 4를 택했다는 거는 하이닉스한테 뒤처졌던 삼성전자 HBM 경쟁력이 완전히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의 매도세가 언젠가는 멈추겠지만 지금은 조금 조심하자. 디램 가격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디램 가격의 상승폭이 언제 두냐되는 그 시점이 중요하고요. 계속 가격만 올라가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물량입니다. 물량. 그래서 저희 매달 반도체 수출 데이터 나오죠. 거기서 물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 주주환원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기존에 없었던 HBM의 모멘텀이 강력하게 붙고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가 연간 1조 넘는 3조 가까운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고 있다. 하이닉스보다는 여러 가지로 모멘텀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세가 그치는 시점이, 그러니까 수급의 어떤 탈바꿈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요. 아직은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너무 외국계 증권사에서 레포트 장밋빛으로 막 목표가 32만 원, 뭐 하이닉스 목표가 200만 원,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뭐 영업이익이 뭐 250조, 뭐 270조 난다, 이런 거에만 어떻게 보면 행복회로
희망회로만 너무 돌리지 마시고 냉정하게 아까 그 네가 표 보여줬는데 거기에 보면 영업이익이 내년에 10%밖에 안 늘어나?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미 내년 것까지 다 반영돼서 선반영된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냉정하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이 피지컬 AI가 로봇만 있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공장에 자동화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로보택시도 있고, 이런 피지컬 AI 관련된 것도 반도체가 부각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 또 다른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그 밸류에이션 할증을 일시적으로 받아서 순식간에 20만 원짜리 주가가 60만 원 찍고 지금 50만 원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디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도 중요하지만 디램과 낸드의 가격 증가율이 언제 둔화되는지, 두 번째는 디램과 낸드의 가격의 물량 상승이 꺾이는 시점, 지금은 물량 상승이 이미 꺾였다고 보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고,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몰빵,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충분히 경기를 타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나머지 AI 서버를 제외한 나머지 50% 넘는 포지셔닝이 최소한 이익은 깎아먹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휴대폰하고 PC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비싸서 안 팔려가지고 PC랑 가전이랑 차량용 전자이랑 수요가 꺾인다고 생각해보세요. 휴대폰이 꺾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가격 순식간에 저는 박살 난다고 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저는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가 아까 그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무브,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각종 절세 계좌, 그러니까 연금저축계좌, ISA 계좌, 퇴직연금 계좌, 여기서 주식형 ETF나 주식형 자금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여부. 근데 그거는 큰 머니무브는 큰 틀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적이 증가할 수는 있는데 매출, 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 이게 증가는 하는데 증가 폭이 둔화되는 거죠. 이런 거죠. 24년도에서 25년도의 매출 증가율이 약 30%였는데 25년도에서 26년도로 넘어갈 때 30% 매출 증가하는 게 갑자기 빵프로로 되진 않아요. 서서히 줄어듭니다. 물론 업종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서히 줄어드는데 매출의 증가율과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내가 생각했던 기준값보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똑같이 매출과 이게 40%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하이닉스는 10%밖에 안 빠져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하락을. 근데 삼성전자는 10%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거, 30% 빠져요. 마이크론도 있겠죠. 삼성전자 30% 빠지는데 마이크론은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50%나 둔화가 돼요. 그러면 마이크론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적은 증가하는데 실적의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면 당연히 현금화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내 멘탈 문제인데요. 계속 지금 불안하잖아요. 미국과 이란 전쟁도 있고 하루에 단기 변동성이 삼성전자만 해도 10%가 넘어요. 5% 올랐다가 장 끝나고 보면 5% 마이너스 돼 있어요. 근데 그 변동성을 내가 감내할 수 없으면 첫 번째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절반 이상의 물량을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난 100%더 갈 거야. 대부분 99.99%가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껄무새가 됩니다. 야, 내가 그때 삼성전자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그때 삼성전자 팔았으면, 삼성전자 그때 내가 지금 샀으면, 그때 팔았으면. 자, 21만 원 찍으니까 막 30만 원 목표가 쏟아져요. 근데 다시 18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물론 25만 원 갈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18만 원 다시 내려왔는데 12만 원 갈까? 아니면 거꾸로 25만 원 갈까? 불안하죠. 그러면 정리하시는 겁니다. 절반 이상. 마음이 진짜 편해져요. 그러니까 내 심리 상태를, 내 멘탈을 관리가 안 되면 무조건 절반 이상 정리해서 현금화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끝까지 보는 거예요. 어떨 때? 추세가 꺾일 때. 추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 횡보 추세, 하락 추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상승 추세일까요? 횡보 추세일까요? 하락 추세일까요?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인데 눌려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 상승 추세인데 눌려 있는 거고요. 현대차는 어떨까요? 상승 추세일까요? 하락 추세일까요? 횡보 추세일까요? 현대차도 똑같아요. 상승하다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추세가 바뀔 때는 100%다 현금화 하셔야 됩니다. 추세는 일봉이 있죠. 하루면 너무 작죠. 즉 기준의 값이 너무 데이터가 빈약해요. 주봉이라고 해요.
5일치 데이터, 월화수목금, 그것도 너무 작죠. 월봉 훨씬 데이터의 신뢰도가 크죠. 왜? 한 달치의 평균값이니까. 그래서 일봉보다는 주봉보다는 월봉에서 추세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봉하고 월봉하고 보는 게 완전 달라요. 자, 그러면 제가 일봉하고 월봉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만 볼게요. 자, 삼성전자 한번 쳐볼게요. 자, 네이버에서 자, 같이 공부해 보시죠. 삼성전자 이제 네이버 딱 들어가가지고 삼성전자 종목명을 클릭하면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 보면 봉 차트에 일봉, 주봉, 월봉 있어요. 보시면 일봉을 누르면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였어요. 그죠? 꺾였는데 이런 선들은 다 이동평균선이라고요. 요 빨간 게 20일 이동평균선, 60일, 60일은 3개월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삼성전자는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다 고점 찍고 살짝 눌려 있어요. 그죠? 일봉에서 눌려 있죠. 이게 월봉을 볼까요? 월봉을 보면 이게 눌려 있나요? 그냥 계속 상승하죠. 상승하죠. 심지어 월봉상의 5일 이동평균선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상승 추세인 겁니다. 자, 삼성전자 봤으니까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도 일봉을 보시면 고점을 68만 7천 원까지 찍고 50만 원을 살짝 깨지면서 밑으로 내려왔죠. 자, 이렇게 보면 일봉에서 보면 하락 추세로 보이죠. 그죠? 근데 월봉을 눌러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보세요. 이거 하락 추세인가요?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월봉의 5일 이동평균선도 이탈 안 했어요. 계속 상승하다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냥 상승 추세. 야, 그럼 전부 다 월봉으로 보면 전부 상승 추세 아니야? 그건 아니죠. 자, 볼게요. 대표적으로 큰 종목들 한번 예를 들어 하나만 볼게요. 투자를 하실 때 시가총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은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 그 매매가 같은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시가총액 1,000억짜리, 2,000억짜리 볼까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시가총액 1조 이상 투자하시면, 사실 1조도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데도 많아요. 시가총액 5조 이상 되는데 보라고 얘기하는 데도 많은데 5조짜리가 50조 가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1조짜리가 10조 가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 시가총액 그럼 큰 거 한번 HMM 한번 볼까요? 자, HMM 일봉입니다. 자, 이거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나요? 하락 추세라고 할 수 있나요? 횡보 추세라고 할 수 있나요? 하락 추세죠? 이평선들 다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주가가. 그러면 이거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에서도 이평선들 5만 원짜리가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했어요. 이평선들 아래 있죠, 주가가. 심지어 요게 6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60일 이동평균선보다도 주가가 아래에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인 화장품주죠. 자, 보시면 일봉에서 이평선들하고 주가가 맞닿아 있어요. 근데 이거 월봉으로 볼게요. 이거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나요? 30만 원짜리가 월봉에서 보면 8만 6천 원까지 떨어졌고 아직도 이 이동평균선의 밑에 있어요. 아까 삼성전자, 현대차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큰 추세나 큰 흐름을 보자. 저는 지금 주식 투자한 지 한 4년 가까이, 이제 올해 24년 차인데 계속 싼 거,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거, 추세가 다 죽어 있는 거, 바닥권에서 박박기는 것들이 올라갈 거라고, 텐베거 갈 거야. 아마나 텐베거가 있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좋아하고 기관 투자자도 좋아하고 개인 투자자도 관심이 많은 거, 쉽게 말해서 비싼 거가 눌림목이나 조정을 받았을 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거지, 싼 거, 남들이 알아주는 거, 계속 싼 거 하시면 싼 게 비지떡입니다. 예.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금 가져야 되는 시그널은 큰 틀에서 보면 돈이 풀리지 않은 시장, 유동성이라고 하죠. 어떨 때가 대표적이죠. 금리 올릴 때입니다. 근데 지금 요새 불안해요. 금리 미국에서 2번 최소한 내릴 줄 알았는데 지금 동결됐죠. 심지어 5월 달에 제롬 파월 의장 교체되죠. 케빈 허쉬로. 케빈 허쉬가 만약에 금리 동결하거나 심지어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인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또 동결한다고 하면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유동성 풀리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어떤 현상까지 나오고 있냐면, 지금 유럽에서 국채금리가 급등하죠. 미국 국채금리도 4.3%를 넘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야. 그러니까 야,
그냥 미국 국채 10년물짜리만 사도 4.3% 수익 나는데 굳이 막 주식 뭐 15% 20% 박살나는데 개별 종목은 막 30%씩 빠지는데 살 필요가 있어? 그렇게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즉 시장에서 돈 푸는 거를 확 쪼았을 때,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기 시작할 때, 자 호주에서 금리 인상했습니다. 이런 시그널, 매크로에서 금리 인상. 저는 전쟁은 이건 단기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일 큰 거, 돈 풀고 있는데 돈 푸는 걸 다 쪼아들 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될 때는 100% 현금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사실 매출과 이익의 증가폭이 줄어들 때, 아주 중요한 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실적의 증가율이 둔화될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 지표들이 나올 때, 세 번째 시장에서 돈 푸는 거를 쪼을 때, 그러니까 매크로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거나 실제 금리 인상을 기습적으로 할 때, 그다음 네 번째, 사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멘탈입니다. 멘탈. 내가 불안하면 절반 이상 50%, 70%, 80% 주식을 덜어내시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생각한 목표 수익률 달성하면 가차없이 AI처럼 매도하시는 겁니다. 로봇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목표 수익률 30% 잡았으면 30% 수익 나면 그게 50% 가든 100% 가든 알바 쓰레빠, 그러고 그냥 파시는 겁니다. 근데 반대도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 뭐냐? 손절을 못 하시면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손절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손절? 내가 30% 손실까지 감내할 수 있어. 제가 요새 계속 제 김주현의 흔한 주식 유튜브와 밸런스 캠퍼스랑 구독 모델을 계속 얘기하는 거. 주식 손실률 대비 복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10% 손실 나면 11%만 수익 나면 원금이 돼요. 1%만 차이밖에 안 나죠. 근데 너무 재미난 거요. 30% 손실이 나잖아요. 몇 프로 수익 나셔야 되는지 아세요? 44% 수익 나요. 44%. 50% 손실 나면 몇 프로 수익 나야지 본전이 되는지 아세요? 100% 수익 나야 된다. 100% 수익 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식 투자 최근에 장 좋을 때 뭐 3,000포인트, 4,000포인트 들어와서 5,000, 6,000 가니까 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이틀 동안 막 급락 나왔죠. 오늘도 뭐 지수가 뭐 2, 3% 빠지는데 이런 거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수익도 기계적으로, 손실도 기계적으로 AI처럼 딱 정해놓고, 목표 손실률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수익률, 손실률 정하는 거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그건 제 구독 모델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멘탈적으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보유하시는 거. 그 다음에 그 돈에, 내가 투자하는 돈에 이름표를 달아 놓으세요. 너무 재밌어요. 요거는 내 뭐 장학금용, 요거는 내 집 월세나 뭐 전세금 마련용. 그러면 이런 돈은 당연히 조심할 수밖에 없죠. 장기로 둘 수밖에 없죠. 그러면 종목 선택에 엄청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한 번에 막 2, 3천 못 지르죠. 2, 3천 살 돈이면 저는 최소한 10번 이상 쪼개서 사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1억 갖고 있어도 최소한 10번은 나눠서 사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어도 최소한 5번은 나눠서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할. 그래서 목표 수익률, 목표 손절,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몇 번 분할할지, 3분할할지, 5분할할지, 뭐 10분할할지, 그 기준. 그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원칙과 기준부터 먼저 세워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언제든 이렇게 시장은 박살날 수 있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항상 주식 투자는 기회비용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기회비용. 내가 새로운 것을 선택하기 위해 포기하는 비용. 그러면 기회비용이, 내가 그냥 모든 100% 그냥 현금 하나도 없이 주식만 갖고 있으면 기회비용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 너무 중요하니까 제발 평상시에 장이 좋든 나쁘든 현금 20, 30%는 그냥 들고 계세요. 그러면 개별 종목,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 선택한 것보다 이 현금 20, 30% 들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막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그걸 너무 23년 동안 주식하면서 느꼈거든요. 내가 정작 좋은 종목 발견했잖아요. 그때 내가 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20, 30%는, 지금 장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는 20, 30% 현금 들고 계세요. 100% 주식 올인하지 마시고 CMA 계좌에 넣어놓든, 채권형,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채권형 10년물 미 국채에 넣어두시든, 배당형 상품에 넣어두시든 20, 30%는 항상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시는 거보다 어려운 게 파시는 겁니다. 매도가 예술입니다. 매도 절대 못 하세요. 다 껄무새가 되세요.
아, 내가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조금 더 갖고 있을 거. 아무 의미 없고요. 자, 딱 목표 수익률 정하는 겁니다. 자, 워렌 버핏이 1년 복리 수익률 목표가 대략 23.8%입니다. 23.8%. 야, 요새 뭐 삼성전자 싸니까 100% 나냐. 그 운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아주 타이트하게 냉정하게 잡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30% 수익 나는 구간에 난 20% 팔게. 50% 수익 나는 구간에 한 30% 팔게. 70% 수익 나는 구간에 한 60% 팔게. 100% 수익 나는 구간에 다 팔게. 이렇게 나누시면 좋아요. 올라갈 때마다 계속 조금씩 정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스마트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잘한 게 코스피 지수가 8% 빠질 때 왕창 샀어요. 코스피 지수 또 회복되니까 다 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게 타이밍 맞추는 건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매도할 때 구간별로 나누시는 거예요. 수익 구간별로 기계적으로. 아, 20% 수익 나면 나쁘지 않아. 야, 워렌 버핏도 1년 장기 수익률 23.8%인데 내가 20%면 내가 워렌 버핏급이네 하고 한 20% 정리하시는 거예요. 50% 수익 나면 야, 50% 수익 나면 엄청난 거지. 꼴랑 은행이자 3% 줄까 말까인데 야, 은행이자에 내가 17배를 벌었네. 그리고 50%대 또 한 30%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파는 거에 기쁨도 있지만요. 야, 내가 이거 팔아서 실탄을 확보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종목들 눈에 보입니다. 아직도 지수가 5천 넘었으니까 투자할 종목이 없다는 거, 그거는 핑계입니다. 좋은 종목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을 가지는 원칙은 제일 중요한 거는 추세가 깨졌을 때,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일 때, 유동성이 흡수될 때, 세 번째는 내 목표 수익률이나 내 반대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손절률이 목표 값에 내 기준치에 도달했을 때 내 기준치를 아주 타이트하게 정하자. 네 번째, 주식은 기회비용이다. 내가 투자한 것보다 상대적인 매력도가 있는 업종이나 기업이 있을 때 내가 현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현금을 평상시에 20, 30%는 확보해야 내가 새로운 기회비용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스페이스 X가 역대급 규모로 상장한다고 하죠. 1조 2,500억 달러. 1조 2,500억 달러고 상장으로 얻는 자금 규모가 한 114조? 114조에서 120조 조달한다고 해요. 엄청난 조달 금액이고. 우주가 너무 재밌죠? 우주가 근데 돈을 못 벌면 우주도 의미가 없는데 우주를 통해서 스페이스X는 스타쉽, 인공위성을 통해 우리나라는 너무 편리한 거죠. 우리나라처럼 역대급으로 인터넷이 잘 되는 나라가 없어서요. 근데 우리나라 말고 오지 아직도 많은 데가 인터넷이 느리거나 잘 안 터지거나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 이동형일 때 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자동차에서 안 되죠. 요 이동용 수요를 위성을 쏴서 스타쉽이라는 프로젝트로 요새 D2C라는 얘기도 나와요. Direct to Cell. 그러니까 기지국 없이 직접적으로 휴대폰에서 인터넷이 연결되게끔 하는 겁니다. 중간 단계 없이. 아주 편리하게. 그거를 스페이스X의 스타쉽 인공위성 프로젝트가 지금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이동형 인터넷, 그리고 오지. 인공위성 스타쉽으로 야, 우주는 가서 돈만 쓰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 돈을 쓰는 비용 자체가 일단 엄청 줄었어요. 얼마나 줄었냐? 10분의 1로 줄었어요. 예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로켓을 쏘면 버렸어요. 근데 로켓을 쏜 거를 재사용을 해요. 스페이스X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쏘는 거예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경쟁하듯이 쏘죠. 중국 쏘죠. 아시아 쏘죠. 유럽 쏘죠. 근데 점점 재사용 로켓이 많아지면서 엄청나게 많이 쏘는 횟수가 막 40%씩 50%씩 증가해요. 그 달에 보낸대요. 화성에 보낸대요. 이거 로켓만 쏘는 게 아니라 사람 태워서 쏘는 걸로 한대요. 그리고 미국에서 정부에서 220조인가요? 골든돔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우주를 엄청나게 방산과 연결돼서 육성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있죠. 한화그룹이 우주가 우리의 숙명이고 사명이다라고 김승현 회장님이 밝힐 정도로 굉장히 우주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나타냈어.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이 인공위성을 통해 돈을 버는 산업이 일단 캐시카우가 생겼고,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요. 24시간 태양 옆에서 지상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전력 소모가 적고, 지금 데이터 센터가 더 못 늘어나는 이유가 전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죠. 24시간 태양광을 쓰면서 전력 소모도 줄이자는 거예요. 우주의 데이터 센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시차는 존재했지만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전기차 시대를 만들었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이제 오고 있고 대부분 달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보던 게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테마성으로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스페이스X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주시장에서 자금을 뭐 110 몇 조를 조달을 하겠죠. 돈이 안 되면 스페이스X에 투자를 안 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X를 너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지 마시고 좀 긴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스페이스X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우주 관련된 기업 중에 너무 재미난 비즈니스 모델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로켓랩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플래닛 랩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너무 재미난 회사도 있어요. 다 이런 회사들 주가가 우주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주 관련된 기업들 엄청나게 주가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세트랙 아이라는 회사가 있고 HVM이라는 회사가 있고 익숙한 세아베스텔 지주라는 회사도 있고요. 인텔리안 테크라는 회사도 있고요. 다 스페이스X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나 스페이스가 아닌 비스페이스X 중에 가장 잘하는 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뭐 로켓랩이라든지 뭐 스페이스T 모바일이라든지 다양한 유럽계 회사 중에 유텔셋, 원앱 이런 회사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스피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야, 숫자가 안 찍히잖아. 돈이 돼. 너무 먼 미래잖아. 이렇게 폄하하기에는 너무 가까이 우리나라 미래에 와 있고요. 자, 우리나라 우주 관련된 회사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HVM이나 스피어는 이미 미국의 탑티어 우주 관련된 기업들의 공급망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스피어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HVM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모멘텀이 이미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가 두 개인데요. 물론 HVM도 최대 관심주 중에 하나긴 한데 다 공부해야 돼. 다. 왜냐? 카테고리 비즈니스 모델이 다 달라요. 자, 스피어나 HVM은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 특수합금 소재를 만드는 거예요. 특수합금 너무 중요하죠. 왜? 우주로 쏘아 올리려면 굉장히 가벼워야 돼요. 소재가. 근데 그 가벼운 특수합금 소재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HVM, 세라베스티즈, 스피어입니다. 다 스페이스X나 비스페이스X 진영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다 글로벌로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숫자가 찍히는 회사에서. 볼까요? 한번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우주 관련된 종목을 치시면 이런 회사들이 돈을 못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자, 오늘 주가 많이 빠지는데 왜냐면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예를 들어 추천주 아닙니다. 매수매도 추천주 아닙니다. 나와서 종목 얘기만 하면 뭐 매수매도 추천주라고 하면서 네가 뭐 그 종목 얘기해가지고 주가 빠졌자라고 따지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은 보지 마세요. 네, 진짜 투자 판단은 철저히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제 유튜브에서도 1000조 번 얘기했는데 죽어라 제가 추천했다고 합니다. 아주 그러면 예를 들어 반대로 얘기한 종목에서 수익 나면 그 수익 나눠 주실 겁니까? 그거 용달책방 편집자나 제작자분들하고 저한테 나눠 주실 겁니까? 안 나눠 주실 거잖아요. 예.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자, HVM 보시면 매출이 400억대가 작년에 600억대였고요. 올해 1000억대인데요. 내년에 1300억대인데요. 아니 매출이 40%씩 늘어납니다. 영업이익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적자였어요. 68억 적자인데 여기 보시면 피디님 여기 표 띄워주실 건데 71억? 올해 2배 늘어났는데요. 2배입니다. 2배 이익이. 야 주가가 미친듯이 오르네. 야 스페이스X 테마 아니었는데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익이 따로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영업이익이 158억인데 내년에 250억 됐네요. 그러면 여기도 야 158억도 역대급 HVM 입장에서는 역대급 영업이익인데 올해 50%가 더 오른대요. 내년에. 무난하게 28년도 되면 HVM이 제가 봤을 때는 연간 영업이익 400억을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합금 관련된 회사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안테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들거든요. 안테나 하면 이미 선박에 들어가는 안테나 VSAT라고 합니다. VSAT 세계 시장 점유율 25% 1등인 회사 인텔리안 테크가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회사예요. 근데 우주로 아직 스페이스X랑 직접적으로는 안 되는데 유텔세닛이나 원앱이나 뭐 스페이스티 모바일이나 이런 쪽은 이미 납품하고 있어요. 비스페이스X 진영이죠. 저는 스페이스X 충분히 인텔리안 테크 연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지금 이미 다른 글로벌 업체들한테 검증하고 있으니까. 안테나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도 최근에 주가가 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자, 이거 보시면 외국인이 최근에 미친 듯이 삽니다. 8거래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회사들의 숫자가 안 찍히냐? 연간 매출이요, 올해 4천억 나는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30억 겨우 흑자 전환했는데 올해 300억이 넘는데요. 영업이익 10배 늘어납니다. 10배. 그러면 영업이익 10배 늘어나면 주가도 원래대로라면 이익 증가하는 것만큼 주가 올라와야죠. 10배 올라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2배 올랐으면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럼 내년에 매출 5천억 찍는데 5천억. 그리고 영업이 500억대 돌파를. 5천억에 500억. PER 30배. 이렇게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요, PER 보통 25배에서 뭐 많게는 50배까지 받습니다. 근데 성장하잖아요. 주가 올라오는 것만큼 실적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요. 그래서 저는 이 안테나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동형 자동차, 선박, 비행기, 이동형일 때 인터넷이 끊기지 않고 할 때도 이 인텔리안테크의 저궤도 위성 안테나가 필수예요, 필수.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저궤도 위성 안테나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또 많이 없어요. 글로벌로 5개 안짝이에요. 왜? 중국 거 빼고 러시아 거 빼고 하면. 그래서 인텔리안테크 보셔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세트랙 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회사 중에 올해 가장 많이 오른 회사예요. 이 회사가 어느 순간에 시가총액이 2조가 넘었습니다. 2조. 세트랙 아이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인수해버렸어요, 세트랙 아이.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 예전에는 그냥 인공위성 자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인공위성을 이제 만들어가지고요, 유럽 업체들, 유텔셋이나 뭐 원웹이나 심지어 아마존이 카이저 프로젝트라고 우주 관련된, 누구보다 빅테크에서 테슬라, 스페이스X 다음으로 진심인 데가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과 또 끈끈한 그게 있습니다. 야, 세트랙을 보시면 이 회사도 적자였던 회사예요. 자, 24년도에 똑같이 재작년에 30억 적자였어요. 작년에 영업이익 100억 흑자 전환합니다. 올해 180억 영업이익 났는데요. 내년에 220억 났네요. 숫자는 인텔리안테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세트라에도 어찌됐든 매출과 이익이 계속 성장합니다. 내년 정도 되면 매출 사이즈가 한 3천억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하나그룹의 든든한 뒷배경이 있죠. 그래서 위성을 만들어서 임대해줘요. 유럽에 있는 업체 임대해주고 아시아에 있는 업체 임대해줘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재미난 게 약간 플래닛 랩스랑 비슷한데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각종 데이터 있거든요. 위성의 데이터. 농작물의 뭐 재배 환경이라든지 군사 보안 환경이라든지 공장의 어떤 특수 보안 제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찍어가지고요, 위성 사진 찍은 거를 월 구독료를 받고 팔아버려요. 마진이 좋죠. 위성 한번 만들어 놓고 썩어 문드러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위성 이미지 사진을 파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저는 이게 노다지라고 보는데 이거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세트라이가 위성 이미지 사진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앞으로 엄청나게 세트라이가 부각받을 것으로 보여요. 시총 2조죠. 시총 2조면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겠죠. 당연히 이 정도 이제 사이즈가 올라왔으니까. 자, 그래서 봤더니 외국인 지분율이, 자,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사는데 지분율이 딱 이제 10%까지 올라왔어요. 10%. 아직도 멀었다. 외국인이 이거 굉장히, 저는 이 세트랙 아이의 비즈니스 모델을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인텔리안테크도 똑같이 한번 외국인 지분율 어느 정도까지 올랐나 볼까요? 아, 여기도 외국인 미친 듯이 하죠. 아무래도 숫자가 세트랙보다 훨씬 좋죠. 매출이 뭐 4천억, 5천억 찍히는데 여기는 외국인 지분율이 17.54%까지 올랐어요. HVM 특수합금 하는데 여기는 외국인 지분율, 여긴 6%밖에 안 돼요. 여기도 숫자가 더 가파르게 찍히면 저는 외국인 지분율 충분히 두 자릿수까지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자, 외국인 지분율 하니까 갑자기 삼성전자, 현대차는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요, 49%입니다. 49%. 절반은 외국인이 들고 있어요. 그냥 외국인 회사예요. 현대차 볼게요. 그럼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야,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이 거의 50%인데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어? 전 더 늘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현대차 외국인 지분율 생각밖에 너무 적어요. 28%밖에 안 된다. 저는 이거 현대차 외국인 지분율 한 40%까지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번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항공 투자를 하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주항공 어렵다, 그럼 ETF 투자하시면 좋은데, 자, 저는 우주항공 또 좋게 보는 이유가
2차 전지가 너무 주가가 좋으니까 2차 전지 관련된 ETF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왔어요. 반도체 좋다니까 반도체 관련된 ETF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뭐가 나오고 있죠? 코스닥 좋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정부가 코스닥 3천 보낸대. 그러니까 코스닥 액티브 ETF 미친 듯이 나오죠. 근데 우주는 좋은데 아주 불안한가 봐요. 우주 관련된 ETF가요. 되게 짜증나는 게 우리나라 우주 관련된 ETF인데 미국 우주항공 ETF. 그리고 우주 관련된 회사는 보통 방산업체가거든요. 방산과 우주 ETF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우주 관련된 ETF가 없어요. 이런 HVM이나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 테크가 엄청 좋은 회사인데 심지어 HVM을 담은 이 우주 관련된 ETF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자산운용사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플러스 우주 항공 UAM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수익률 엄청나거든요. 이거 100% 넘게 올랐거든요. 이거 플러스 우주항공 UAM 이제 3천억 됐어요. 제가 봤을 때가 1,000억대였거든요. 시가총액이요 3배 늘어났습니다. 이거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16,000원짜리가요 49,000원 됐어요. 3배 올랐습니다. 3배. 자, 그러면 다른 자산운용사는 바본가요? 한화자산운용의 플러스 우주항공 UAM이 순식간에 3배 늘어났는데 저는 우주 관련된 ETF 앞으로 쏟아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ETF가 짜증나는 게 그것도 다 미국 AI 휴머노이드, 뭐 미국 AI 또는 뭐 미국 제조 관련 ETF 이런 순수하게 로봇과 관련된 ETF가 아니라 다 무슨 다른 산업이랑 엮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 로봇 회사 관련된 ETF 단독 ETF가 안 나오지 했는데 최근에 이거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순수하게 우리나라 로봇 회사로만 된 ETF가 나왔어요.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우리나라 알짜 중견기업들 강소 기업들을 모아서 이런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이 형태의 ETF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나오는 순간에 순식간에 시가총액이 5천억대가 됐어요. 물론 최근에 주가는 조금 눌림목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PG,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현대모백스, 현대오토에버, 하이제나레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우주 관련돼서 야 너가 말하니까 인텔리안 테크가 보이고 HBM도 좋아 보이고 세트랙 아이도 좋아 보이고 선택 못 하겠어. 그러면 이런 플러스 우주항공 and UAM은요 도심항공 모빌리티입니다. 날아다니는 항공 택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플러스 우주항공 UAM을 절세 계좌 3종 세트 있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두 번째 연금저축계좌, 세 번째 퇴직연금 IRP 계좌 이런데 계속 ETF는 사실 수 있으니까 알주식은 못 사더라도 사서 모으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저는 조선주는 좋게 봅니다. 왜냐면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고요. 그리고 실적이 방산 원전보다 조선이 훨씬 더 좋습니다. 월등이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조선이 방산보다 전력기기나 원전보다는 실적의 증가폭이 훨씬 더 가파른 건 맞는 것 같고요. 어제자 기준으로 가져왔는데 평균 상승률이 현대중공업부터 기자재 STX 엔진까지 대표적인 업체 시총 상위주만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지수가 어제 기준으로 오늘 좀 지수 좀 빠지는데 한 코스피가 30% 상승했거든요. 근데 HD 현대중공업부터 STX 엔진까지 평균 상승률이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죠. 그만큼 많이 못 올랐다는. 반대로 얘기하면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HD 현대마린솔루션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또는 HD 현대마린엔진 주가 위치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가격대에 왔다. 평균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대략 20% 정도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계속 눌려있는 상태로 횡보하고 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조선주들은 수급은 어떤 상황일까? 수급도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먼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개인은 최근에 40만 원 밑에서 이거 사고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스마트한 개미라고 봅니다. 잘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은 안 사죠. 그죠? 기관 보시면 확대, 기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외국인이 계속 샀습니다. 꾸준히. 외국인 아직 들고 있는 것 같고요. HD 현대중은 최근 3일 동안 팔았지만 한 달 내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보험이 좀 사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개인이 미친 듯이 사죠. 외국인 기관 안 삽니다. 삼성중공업도 수급이 좀 그렇고, 하나오션도 기관 쪽에 사는데 금융투자하고 연계금을 조금 사요. 아직 추세적으로 하나오션을 외국인 기관 수급이 전환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다른 수급 볼게요.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니까 HD 현대마린엔진 역시 안 사요. 수급이 다 별로네요. 그 다음에 HD 현대마린솔루션 볼게요. 여기는 진짜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드디어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신과 연계금 사모펀드 사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은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자, 그럼 실적은 어떠냐? HD 한국조선해양 보면 단위의 앞자리가 바뀌는데요. 조단위입니다. 조단위. 작년에 3조 9천억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찍었는데 올해 이거보다 30%에서 40% 가까이 늘어난 5조 4천억, 5조 5천억의 영업이익을 찍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영업이익 5조 5천억 찍는 회사 몇 개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5조가 넘게 영업이익 나는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방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 연간 영업이익 5조 벌까요? 택도 없습니다. 5조 못 봅니다. 네. 그냥 딱 지금 볼게요. 제일 방산에서 돈 많이 버는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과연 영업이익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최초로 피디님하고 지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중간에 인터넷 연결하는 이런 것처럼 응달측방에서 해본 적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영상을 거의 지금 2시간 반 가까이 찍고 있거든요. 네. 그 노고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종목 분석에 컨센서스 가면 여기도 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자, 영업이 올해 4조에 4조. 한 조보다 영업이익이 적네요. 그죠? 내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내년에 5조 영업이익 찍는데 5조. 근데 한 조는 내년에 6조 5천억이에요. 6조 5천억. 근데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총은요 71조에 71조. 코스피 8위에 8위. 이익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한 조가 1조 이상, 1조가 뭐예요? 거의 2조 가까이 더 잘 버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시가총액이 71조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시가총액이 이제 26조네. 26조. 말도 안 되는 시총이.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비싼 거야? 아니면 한조가 싼 거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약간 비싼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와, 무지막지하게 이익이 늘어나죠. 근데 한조? 너무 싼 거죠. 시가총액 26조예요. 영업이익 5조 6조를 벌어요. 그럼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 맨날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면 PER인데 시가총액을 영업이익 나누는 걸로도 할 수 있어요. 왜? 당기순이익은 일회성 이익이 반영이 됩니다. 일회성 비용도 반영되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찐 거는 찐 중에 찐은 영업이익이에요.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누는 지수도 있어요. POR이라고. POR로 하면 26조를 5조로 나누면 몇이에요? POR 5배요, 5배.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71조잖아요. 71조 영업이익 POR 기준으로 하면 71조를 4조로 나누면 몇 배예요? POR 18배예요. 18배. 5배 대 18배예요. 엄청나게 한조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자, 한조 내년에 6조 5천억, 28년도에 8조 영업이익인데 8조. PER 7배, 6배, 5배. 한조는 중간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로서 또 저평가받는 것도 있어요. 순수 조선업이 아니죠. 근데 자, 조선업에 관련된 알짜 현대미포 상장 폐지됐죠. 합병되면서 현대미포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HD 현대사무중공, 마진율 조선업 중에 유일하게 20%대 마진 나타내는 HD 현대사무중공업 갖고 있죠. HD 현대중공업도 HD 한국조선해양에 잘 사요. 그 다음에 HD 현대마린엔진 갖고 있죠. HD 현대마린솔루션 갖고 있죠. 조선업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한조를 투자하면 그냥 깔끔해요. 그냥 모든 조선사들의 이익을 다 한조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HD 현대중공업 한번 볼까요? 여기도 영업이익이 3조 4천억이래요. 그리고 내년에 4조 2천억을 번대요. PER 16배까지 떨어져. 비싸지 않아요. 삼성중공업 볼게요. 여기 1조 5천억 번대요. 올해. 내년에 2조 번대요. PER 14배입니다. 조선업이 전반적으로 PER이 싼 것 같아요. 그죠? 하나오션 보기 제일 비싸거든요. 얘네가. 주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조선업 중에. 여기도 1조 7천억에 내년에 2조 1천억 번대요. 22배예요. 그나마 제일 비싼 하나오션이 22배입니다.
기자재 볼게요. HD 현대 마린 엔진 가져왔는데요. 내년에 영업이 거의 2천억 번대, 올해 1,500억 번대. 여기도 기자재는 밸류에이션 대부분 비싸거든요. 그냥 조선 대장주보다. 근데 기자재도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15배까지 떨어져요. 저평가돼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HD 현대 마린 솔루션 볼게요. 주가 제일 많이 박살나 40% 가까이 빠졌거든요. PER 여기도 앞자리가 바뀌네요. 영업이 올해 무난하게 4,400억대, 내년에 5,600억대, 내후년에 8천억 번대요. PER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22배, 18배, 13배. 그러니까 계속 수급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잘 벌지 나머지 광산에서도 볼게요. LIG 넥스원 대표적으로 있죠. 주가가 막 70만 원을 넘어가요. 지금 6만 원까지 갔었네요. 자, LIG 넥스원 그럼 PER 한번 볼까요? 방산회사 중에. 이렇게 계속 상대적인 매력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구독자분들. 와, 여기 PER 좀 보세요, 여기. 말도 안 되죠, 지금. 45배를, 45배. 내년에 떨어져서 35배를. 아까 조선업 관련된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중에 제일 비싼 하나오션이 22배였어요, 22배. 근데 여기 33배래요. LIG 넥소. 또 볼까요? 방산 대표적인 거 뭐 있죠? 현대로템은 싸요. 그나마 방산주 중에 제일 싸요. LIG 넥소원 말고 또 뭐 있어요? 한국항공우주 있죠. 한국항공우주. 자, 여기다 네이버에다 검색해 보시는 거. 한국항공우주 종목 분석 들어가셔가지고 컨센서스 누르시면 PER 나오죠. 35배요, 내년에. 조선업보다 방산이 좀 2배 가까이 계속 비싸요. 실제 영업이익 사이즈도 여기는 조 단위도 안 돼요. 6,600억이에요. 물론 여기도 영업이익이 좋아집니다. 또 볼까요? 하나시스템 마지막 방산업체. 현대 로템은 그나마 제가 제일 싸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는 PER 20배 정도 됩니다. 하나시스템 볼게요. 여기도 방산회사죠. PER 밸류에이션.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여기 지금 62배예요. 62배. 무지막지하게 비싸죠. 저는 그래서 방산은 평균 PER을 구해보면요, 30배가 그냥 훨씬 넘어갑니다. 근데 조선업의 평균 PER을 구해보면요, 제일 비싼 하나오션만 22배니까 평균값이 20배가 밑으로 떨어져요. 자, 제가 현대로템 좋아하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없습니다. 27년 기준으로 압도적으로 싸요. 얘네 15배입니다. 15배. 그래서 저는 계속 현대로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업은 일단 밸류에이션 싼데 실적은 월등히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조선업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신조성과가 엄청나게 빠질 것처럼 얘기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최근에 중고성과에서 2주 만에 크게 반등이 났고, 지금 중소조선사 석유화학 운반선이라고 하죠. 탱커선만 집중적으로 하는 대한조선이라는 회사가 신고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탱커선이 좋으니까 탱커 수요가 폭발하니까 부각받은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LNG가 미국에서 최종 투자 결정 단계 나온 것만 루이지애나랑 텍사스랑 발주 나오는 게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게 최소한 75척에서 100척이니까 평균 내면 한 80척 이상 되는데, 무난하게 80척 거의 국내 조선사가 싹쓸이 할 거로 보고 있어요. 미국 거는. 왜냐면 중국 게 못 들어가니까. 운임이 올라가니까. 특히 VLCC 같은 경우는 2025년 오일 쇼크 이후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갔고요. LNG선 스팟 운임 역시도 카타르가 LNG 관련돼서 40%를 차지하는데 불가항력으로 LNG 중단했어요. LNG선 스팟 운임 가격이 7배까지 폭등했습니다. 그럼 그 수요를 누가 보냐? 당연히 배 만드는 회사가 보죠. 운임이 올라가면요, 선주들이 배를 더 많이 주문합니다. 그러면 조선소에 일감이 몰려요.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돼 가지고 희망봉을 경유하는 우회 행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배가 더 오래 바다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럼 환경 규제에 걸려요. 그래서 선박이 친환경선으로 교체해야 돼요. 근데 이미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이 2000년 초반에 나온 거니까 벌써 20년이 설령이라고 하거든요. 설령 20년 넘은 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 바다에 떠 있는 배의 한 40% 이상이. 그러니까 이미 노후화된 거 교체해야 되는데 운임 가격이 올라. 친환경 배로 바꿔야 돼. 그리고 우회 항로 때문에 배가 더 오래 바다에 떠 있어야 돼. 배가 더 빨리 노후화돼. 그러니까 선박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LNG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최종 투자 결정된 LNG 선박만 80척에서 100척이 넘어가요. 근데 LNG만 좋을 줄 알았더니 VLCC라고 초대형 석유 운반선까지 수주가 막 터지고 있어요. 골고루 터져요. 삼성중공, HD 현대중공, 하나오션 최근에 수주가 드디어 막 터지고 있습니다. 조선사들은
3년의 텀이 있거든요. 지금 26년이잖아요. 가장 배를 비싸게 팔았던 24년도 거 신조선 선가가 역대급을 찍을 때에 딱 판 배들이 올해 실적에 반영돼요. 50% 이상. 아까 조선사들 실적 쭉 보여드렸잖아요. 눈부시게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주가는 안 올랐어요. 분명히 이게 반영될 거라고 봐요. 왜냐? 주가는 냉정하게 보면 실적의 함수입니다. 주가는 철저하게 실적을 반영돼요. 물론 시차는 존재합니다. 최근에 너무 재미난 거, 중국하고 한국 수에즈 막스급 척당 최소 우리나라가 7밀리언에서 8밀리언 달러 더 비싸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배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품질, 두 번째 납기 기가 막히게 잘 지키죠. 세 번째 친환경 사양, 네 번째 글로벌 레퍼런스. 모든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중국 조선사를 압도하면서 한국 조선소들의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진이 좋아지죠. 비싸게 파니까. 근데 최근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사가 최근에 LNG 관련돼서 35척을 싹쓸이했어요. 물론 하나오션도 35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선을 중국한테 뺏기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중국도 배를 만들 수 있는 걸 도크라고 하는데 도크가 꽉 차 있어요. 27년도 내년까지. 우리나라도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8년도 거 받고 중국도 제가 알기로는 28년도 걸 받는 걸로 아는데, 근데 LNG 최근에 일본하고 대만도 그렇게 중국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만이 중국 조선소에 발주 줄 거를 양링이란 데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경쟁시키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미 그 대만 선사한테 납품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 역시도 LNG선 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 운반선, 다양한 이 소위 말하는 그 벌커선이나 이런 일반 운반선에 대해서 국내 조선사들한테 지금 발주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올해 안에 다 터지는 상황인 거고요. 최근에 HD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를 한진중공업에 매각하면서 HD 현대중공업은 베트남과 필리핀 등 아시아 거점을 아주 중점적으로 잘 활용했어요. 딱딱 그 아구가 맞아떨어졌어요. 왜냐면 한진중공업은 지금 부산 도크가 다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HD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를 이용해서 VLCC나 대형 컨테이너선을 추가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도크가 부족해서 못했고요. 이란 전쟁이 오히려 조선사들한테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LNG를 다 중동에서, 특히 카타르에서 40% 넘게 수입하라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산 LNG 전환을 가속하고 있어요. 미국은 계속 우리 LNG 좀 사가, 그럼 관세 깎아줄게 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딜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미친 듯이 미국산 LNG를 아시아나 유럽에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아시아 가는 이 LNG가 중동에서 아시아 가는 것보다 톤마일이라고 합니다. 톤마일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배가 더 오래 바다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가 더 오래 바다에 있으니까 배가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순환 회전이 안 되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선대가 공급이 줄어들어요. 공급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LNG 배를 더 빨리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 탄소세라는 걸 내는데, 하루에 최소 내는 벌금만요, 초대형 원유 운반선 기준으로 당장 내년부터 하루에 432만 원이고요. 탄소세만 2천만 달러를 내야 돼요. 20년 동안 270억 연에 내야 되는 비용이. 그러면 270억 곱하기 20 해보세요. 5,800억 정도를 내야 돼요. 5,400억.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기름 덜 먹고 탄소 적게 내뿜는 친환경 선박을 새로 사는 게 선주들한테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탄소세 관련된 거, 이미 올해 4월 달에 MEPC 84차 회의 때 탄소세 세부 지침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친환경 발주에 새로운 사이클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과거 컨테이너선 대규모 발주 랠리랑 지금의 이 친환경선 발주 랠리가 그 직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 중동 LNG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LNG를 수주받을 때, 그러니까 중동, 한국 LNG 받는 양의 최소한 1.5배니까 배로 치면 50척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주요 탱커선, 그러니까 기름 싣는 배들의 실적 추정치가 많게는 100%까지 상향 조정됐어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그 다음 일본이 아까 LNG선 진입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2019년부터 일본이 LNG선을 수주하거나 건조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모스 타입의 화물창을 고집해요. 지금은 GTT 멤브레인 방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일본이 과거 스타일을 고집해서 이게 못 만들어요. 근데 일본이 만약에 LNG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본행제는 국내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3사의 제일 중요한 영업이익이 합산,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5조 9천억에서 올해 8조가 넘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 10조 돌파를 예상합니다. 역대급 영업이익을 계속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26년도 올해 수주받는 거는 언제 실적에 반영될까? 28년도에 실적에 반영될 거 봅니다. 26년도 신조성과나 중고성과가 엄청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좋은 가격대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28년도에도 조선 3사의 영업이익은 역대급을 갱신하는 합산 조선 3사의 영업이익만 영업이익 12조를 보고 있습니다. LNG선 운반선 수주 폭발한 게 올해가 드디어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발까지 포함하면 무난하게 올해 LNG선 수주가 85척 정도 그 이상을 보고 있고요. 조선의 가장 큰 비용은 후판입니다. 원자재 후판인데 후판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조선업의 이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업은요, 배를 달러로 받습니다. 환율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환율과 후판 가격 하락으로 역대급 영업이익률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 LNG 지금 잠시 멈춰 있는데 카타르 LNG 수주잔고 HD현대중공업이 26척, 삼성중공업이 19척, 하나오션이 19척. 그래서 총 64척 중에 25척 이상이 올해 국내 조선사가 인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내년, 내후년 28년까지, 29년까지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요. 아까 미국이 LNG를 한국과 일본, 아시아에 최대한 많이 팔려면 배로 운반해야 되고 거리가 중동과 아시아는 약 7,000헬이라면 미국에서 아시아는 10,000헬입니다. 거리가 1.5배 멀어지고 배가 더 많이 필요하고 최소한 LNG 배 기준으로 최소 20척 이상 LNG 배가 더 필요해요. 중동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미국 대 아시아 항로를 하면 10,000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000헬이. 그래서 저는 조선사들의 성과 문제, 실적 문제,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 현황, 그 다음에 오히려 미국과 중동을 통한 이 우회 항로라든지 배가 그 환경적인 요인, 그 탄소세 내는 부분, 그 다음에 배 그 구조적인 일본의 LNG선 참여하는 문제, 중국발을 배제하는 문제, 대만이나 일본 조선소에서 중국 조선사를 중국 선박을 배제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거로 보고 있고요. 하나오션만 부각됐던 이 특수선, 군함, 이 방산의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HD현대중공업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제 미 해군 함정 수리 정비 사업,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는 2026년 말 27년도 보고 있고요. 헌팅턴 인걸스랑 합작법인 역시도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조선소를 하나오션처럼 인수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 수혜를 보고요. 미국이 해양행동계획 MAP를 발표했는데요. 결국은 MAP를 통해 한국 조선소가 미국 조선소 투자 시 지원하는 브리지 전략인데요. 브리지 전략 당장 미국에서 건조할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단 초기 배들을 만들어서 그 배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일단 급한 배는 일단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현지화하고 기술화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국내 조선사들의 비용 문제라든지 이익률이라든지 실제 수주의 진척도 이런 것들이 다 국내 조선소한테는 나쁠 건 없다. 양호한 환경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사무중공업도 주주환원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주주환원에 지금 진심이고요. 배당 규모가 합산 규모가 8,600억으로 거의 9천억 가까운 돈을 배당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가 측면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 조선업체들은 이제 하나오션만 부각됐던 이 방산 부분, 즉 글로벌 해양 방산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 원전 방산 전력기기 중에 조선이 탑이다. 조선이 가장 매력적이다. 분명히 주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그 가장 근간, 그 가장 기본 핵심은 실적이다. 조선은 실적을 주가가 지금 못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고점을 넘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고요. 다만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30.9% 상승했는데, 어제 기준, 어제가 3월 25일입니다 25일 종가 기준인데, 2차전지 업체들 최근에 조금 올라오면서 평균 상승률, 그러니까 시가총액 5천억 이상, TC스틸은 5천억 미만으로 내려왔는데, LG에너솔루션부터 TC스틸까지 평균 상승률이 9%니까 지수,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낮지만 많이 격차를 좀 줄였고요. 여전히 최고점에서 평균적인 하락률은 59%로 아직 23년도 고점을 회복되기엔 너무 멀었다. 근데 그래도 저 혼자 그래도 주구장창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던 대주전자 재료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07%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가장 2차 전지주 중에는 가장 좋았고요. 에코프로가 최근에 주가가 좀 다시 상승을 나타내면서 70%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배터리 셀 업체 중에는 삼성 SDI가 50%대의 굉장히 견고한 가장 좋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양극재단에서는 LNF가 최근에 삼성 SDI랑 1조 6천억의 계약이 터지면서 54%의 양극재단에서는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액에서는 솔브레인이 50% 가까운, 여기는 반도체 포지셔닝도 있죠. 그래서 솔브레인이 가장 좋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종목별로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단에서는 삼성 SDI가 좋고, 양극재 단에서는 LNF가 제일 좋은 상황이고, 주가 측면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의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압도적인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최근에 다시 부각받는 이유는 과거에 AI 데이터 센터에 의한 전력의 부족을 거대한 배터리 박스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때문인데요. 지금은 다시 ESS가 다시 부각받고 있어요. 왜냐면 ESS가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 때문에 당장 쓸 수 있는 전력, 그러니까 다시 LNG랑 화력 발전, 그리고 석유를 안 쓰는 쪽, 신재생 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전쟁 이슈 때문에 다시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엄청나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힘들지만, 전기차 수요도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미국은 힘듭니다. 유럽은 이미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보면 힘든 건데 유럽을 보면 다른 상황이고요. 그런데 유럽도 중국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게 쉽지 않다, 유럽에서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유럽에서 해볼만 하다는 거고요. 미국 정부 보조금 관련돼서 ESS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근데 ESS는 좋은 게 전기차보다 더 많이 받아요. 왜냐면 시스템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ESS는 예를 들어 합작 공장 형태로 보조금을 쪼개서 받는 게 아니라 통으로 다, 뭐 LG에솔이라든지 삼성 SDI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ESS 지금 야금야금 중국 시장을 잘 뺏고 있습니다. 원래는 삼성 SDI, LG에솔, ESS 잘하다가 전기차 시장이 워낙 커지니까 전기차로 눈을 돌리는 사이에 CATL이나 BYD가 미국의 ESS 시장을 꽉 잡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관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적 이슈, 보안 이슈,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발 ESS가 비용적인 측면으로 무조건 싸다는 측면 때문에 썼었는데, 그 부분 역시도 국내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빠르게 LFP ESS를 이제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중국하고 치열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다투게 됐고, 이제 중국 ESS가 최종적으로 상호관세 플러스 반덤핑 관세까지 부과가 된다고 하면, 상계 관세까지 부과된다고 하면 58.4%인가요? 58.7%의 관세를 부과받으면 가격 경쟁력까지 완전히 잃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로봇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전체 휴머노이드 제조 원가에서 1,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중요하지 싼 걸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출력의 배터리를 써야 되고, 고출력 3원구의 배터리 세계 1등은 LG엔솔이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도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쓸 이유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공장이 로봇 공장으로 바뀌면서 현대차 같은 자동차에서도 로봇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현대차 당연히 국내 배터리를 씁니다. 물론 일부 CATL 배터리 쓰는 거 있지만, 현대차, 기아차 모두 전기차도 잘 하지만 이 로봇의 파운드리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현대차가 어디 배터리를 쓸 거냐, 중국 배터리를 쓸 거냐, 저는 LG엔솔이나 삼성 SDI 배터리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다행히도 테슬라 유럽 판매 좋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1년 내내 좋지 않았는데 지금 회복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6년 1월달 2월달 유럽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드디어 1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유럽이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너무 싸게 팔지 마, 최저 가격제를 도입했고요. 가장 당장은 빠르게 법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IA 법안, IA, TCA, 쉽게 말하면 딱 이겁니다. 유럽판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SS용 배터리로 발빠르게 바뀌면서 삼성 SDI나 LG엔솔에서 ESS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대였다면 이제는 40% 가까이 커질 것으로 보여요. 내년 정도 되면 거의 ESS 대 전기차의 비중이 뭐 5대5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요. 마진은 ESS가 조금 더 좋은 상황입니다. ESS 마진이 거의 10% 가까이 나오니까 전기차는 마진이 6%, 7%니까 마진이 더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전체 매출에서 ESS 매출이 대략 LG엔솔 기준으로 하면 LG엔솔의 연간 매출이 30조까지 커진다고 보면 12조에서 한 14조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0% 넘는 거죠. 북미 ESS가 좋아지니까 전기차를 ESS 라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공장이 그렇고요. ESS 시장을 LG엔솔이 선점하고 있고 최근에 수주 계약들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탈중국 정책 타임라인이 굉장히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TCA 효과 때문에 탈중국 배터리 수요가 4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IA가 2027년 내년에 발효되는데요. 유럽판 메이드 인 유럽입니다. 유럽판 IRA 법안인데요. 보조금과 IA 법안을 충족, 그러니까 메이드 인 EU, 메이드 인 유럽 연합일 경우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12,000유로까지 줍니다. 이 12,000유로를 못 받게 되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2030년까지 IA 법안이 훨씬 더 강화된다고 하면 탈중국 소위 말하는 NCM 양극재 수요는 33만 톤까지 커집니다. 최대 33만 톤이니까 아까 탈중국 배터리 수요 4만 톤에서 8배 가까이 증가하는 거고요. 가장 큰 수혜자는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공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에코프로비엠의 데브레첸 공장은 현재 5만 4천 톤을 이거에 대비해서 IA 법안에 대비해서 10만 8천 톤까지 2배 이상 캐파를 늘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 유럽에 공장 갖고 있는 거 에코프로비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이 에코프로비엠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가 측면으로는 당장 LNF가 이미 LFP 양극재를 양산하고 있고 삼성 SDI랑 1조 6천억의 계약도 터지면서 주가 측면으로 수혜를 받았지만 저는 충분히 LNF와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격차는 오히려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에코프로비엠은 유럽에 헝가리 공장을 갖고 있지만 LNF는 공장이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은 회복이 늦어질 거고 유럽 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로봇이나 ESS 물론 다 커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당장의 캐시카우가 이 헝가리 유럽 공장을 통한 유럽에서의 이익에 상당히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최대 수혜를 받으면서 혜택을 이룰 거고요. 헝가리 공장 전기차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도 같이 합니다. LFP가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올해 3,000톤으로 양산을 시작하면 내년에 24,000톤으로 8배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ESS 시장에서 중국 셀을 사용할 경우 투자 세액 공제 60% 해당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위 말하는 ESS 업체 완성차 업체들 모두 비중국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한테 LFP 양극재 또는 LFP 배터리 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유럽의 소형 전기차 역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양극재 출하량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대략 15%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으로 봅니다. 내년에 양극재 출하량을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11만 3천 톤으로요. 올해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늘어난다고 잡아놨어요. LFP 양산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SK온도 LFP 양산할 거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삼성 SDI나 SK온 비중이 높았지만 이제는 LG엔솔이나 유일하게 지금 CATL 수주 얘기가 나오는 것도 CATL이 공장이 중국에 있는 양극재 업체들은 에코프로비엠처럼 유럽에 직접적인 공장이 없기 때문에 CATL이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공장으로부터 양극재를 조달받는 이런 계약이 생각보다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팔리면 그것도 에코프로비엠의 수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유럽의 신규 업체들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산 매출 비중이 최소한 20%대까지 에코프로비엠에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SDI가 상반기에는 기아 EV2, 하반기에는 현대차 아이오닉 3 다 중저가 모델입니다. 이거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 SDI 배터리셀 각형이 좋아지고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헝가리가 5월 달에 양산 시작되면 초기에는 적자이지만 계속적으로 가동률 올라가면서 회복 국면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양극재 업체 중에 유럽 현지 진출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에 에코프로비엠은 오히려 할증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양극재 판가인데요. 판가가 에코프로비엠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코스모 신소재, LG와 포스코 퓨처엠 모두 해당되는데요. 판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2% 정도, 좋게 보면 10% 정도인데 특히 올해 2분기에 13% 이상 판가가 증가한다고 보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 리튬의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리튬 보시면 최근에 감펑 리튬이라든지 리튬 전문 조사업체에 따르면 리튬의 탄산 리튬의 재고 수준이 한 9만 톤 초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고 수준이 낮아져 있고요. 재고 일수 역시도 1개월 이하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리튬 가격이 15만 위안에서 20만 위안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은 엘버만이나 SQM의 주가 현황을 보시면 여전히 높은 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안 빠지고 있죠. 그리고 리튬 관련돼서 짐바브웨 수출 중단, 그 공급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리튬을 조달하는 CATL 리튬 역시도 리튬에 대한 그 재가동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리튬 가격이 공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고 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리튬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좋아지면 당연히 양극재 판가에 전이를 합니다. 양극재 판가가 좋아질 거로 보고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한테 좀 좋은 상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역시나 가장 빠르게 ESS 라인으로 전환을 했고 지금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LG엔솔 김동명 사장님하고 르노 회장이 최근에 비밀리에 회동을 갖는 거 보면 이미 르노랑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또 추가적으로 르노 쪽에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고 SKO는 내년도에 드디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본격적으로 양산하면 거기 들어가는 양극재를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30%는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에코프로비엠의 모멘텀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살아나면 테슬라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음극재를 중국산 BTR을 썼는데 이미 작년에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파나소닉이 중국산 BTR에서 대주전자 재료로 라인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테슬라랑 직접적으로 음극재 관련된 계약을 맺을 확률도 있고 파나소닉을 통해서 납품하는 경우 LG엔솔을 통해서 납품하는 경우 그래서 테슬라, LG엔솔 대주전자 밸류체인 테슬라, 파나소닉 대주전자 밸류체인 그래서 이 대주전자 재료가 음극재 관련돼서는 계속 부각받을 것으로 보이고 생각보다 중국산 반덤핑 상호관세 음극재, 흑연 음극재입니다. 이게 규정이 완화되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못 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중국 음극재는 필요하다. 그래서 양극재 못지않게 양극재보다 훨씬 더 심하죠. 이 탈중국에 대한 니즈가 너무나 심한 실리콘 음극재와 흑연 음극재 쪽에 대주전자 재료와 포스코 퓨처엠을 좀 계속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섹터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다뤘고요. 우주도 다뤘고요. 2차 전지도 다뤘고요. 조선도 다뤘습니다. 여기서 듣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나만의 스타일로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복기라고 하죠. 복기가 너무 필요하고 주가 위치도 보시고 실적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점검해 보시고 또 관련된 기사도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약간 주식 투자가 반복 학습 같은 겁니다.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익숙해지도록.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얘기는 듣고 다 참고 사항입니다. 모든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판단하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나만의 기준. 나만의 기준을 꼭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과정을 즐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가 빠지는 거에 멘탈이 나가고 비난거리를 찾아서 남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주식 투자로 성공하실 수가 없으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듣되 그거를 통해서 내 판단 기준을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시고 기초 체력을
잘 다뤄두시면 정말 투자가 너무너무 재밌으실 거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저는 대화의 질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녀분들하고도 투자에 관련된 얘기 많이 하시고 친구분들하고도 투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면 투자가 결국은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서비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 다 대부분 상장회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밀접하게 연관지어 보시고, 저는 계속 주식 투자를 통해서 구독자분들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 경제적 독립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는 유튜브에 다루지 않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만을 위한 영상을 주 2회 만들고요. 매일매일 제가 투자 레터를 씁니다. 일일 시황, 업종, 산업, 기업, 외국인기관 수급, 거래대금, 다양한 투자 관련해서 반드시 꼭 보셔야 될 거, 그날 꼭 보고 정리하셔야 될 거를 장문의 A4 용지로 8페이지, 10페이지까지 쓰고 또 그거를 또 요약해서 또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황을 하고요. 그리고 업종, 산업, 기업, 종목별 매주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영상을 빌리언스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빌리언스 구독자분들하고 소통을 더 늘리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라이브로 빌리언스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 목표는 많은 분들하고 이 소위 말하는 투자 마을, 예를 들어 오마이 현인, 오렌 버핏처럼 그렇게 같이 투자 관련된 여러 가지 명사분도 초대하고 또 투자 관련돼서 같이 기업 탐방도 가고 그런 큰 꿈이 있거든요. 하기 위해서 회사를 더 키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도 뽑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한 2주 동안만 지금의 가격을 유지하고 가격이 조금 비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좀 부담 없는 수준의 그 구독 모델을 이용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최근 2주가 마지막 기간으로 보고 2주가 지나면 그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도 새로 3기를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2기 때 들어오시는 게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하시면 AI 비서, AI 금융비서 그냥 바로 옆에서 언제든 피드백 받으실 수 있고 언제든 소통하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혼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만들 수 있는 빌리언스 캠퍼스 많은 신청과 응원, 그리고 빌리언스 캠퍼스 꼭 구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고,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저하고 자주자주 이 투자 관련된 소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